네. 최근에 증시의 문제는 이분의 팀 이름이 변한 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중국 시장을 주로 보시다가 네. 중국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투자처를 넓혀야 된다. 아시아 시장 팀이군요. 예, 그래서 아시아 시장 팀으로 바꿨더니 네. 중국에 바로 위기가 발생해서 이곳저곳에 많이 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침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 인사드립니다. 이제 중국 얘기 좀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큰일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네, 좀 뭐랄까요, 천천히 가더라도 큰 문제 없이 가는 게 저의 바람이었는데, 네, 이게 좀 뭐랄까요, 그 기초 체력이 워낙 안 좋아져 있다 보니까 기초가.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냥 중국에서 내부적인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일부 금융권의 문제 여기서 그냥 그 이렇게 컨트롤이 되면은 우리 박 팀장님이 다른 쪽을 더 많이 보실 텐데 어떻게 파장이 있을지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최근에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 부동산 관련돼서 전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네. 중국 안에 국한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로 정말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네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제가 앵글을 좀 가지고 왔어요. 예. 첫 번째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예. 제가 보는 건 결국은 이 달러 기반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정말 많은가? 예. 아, 외채. 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에 부동산도 당연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진정하려고 뭐 여러 가지 투입을 해도 이거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네. 높으면 나라 디폴트 위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CDS 같은 거, 그러니까 국가 부도 위험 이런 게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아요. 중국이 최근자로 이 GDP 대비해서 대외 채무 비율이 13.6%인데 한국이 39.8%입니다. 한국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특성상 그런 게 있지만 중국은 많이 컨트롤을 해왔고 사실상 그 14년, 15년 피크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는 계속 내려오는 좀 그러네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러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던 것도 사실은 달러 기반의 부채가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안에서 컨트롤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서프라임 모기지다.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이거는 일단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를 이 차트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요겁니다. 부실 채권. 네, 일단은 중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디벨로퍼들이 예. 자금 조달한 루트가 채권 발행을 하거나 은행 대출 이렇게 두 개가 죄송해요. 채권 발행, 은행 대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비중이 큰데 일단은 그러면 채권자는 다 하나하나 나열을 하기가 힘드니까 예. 은행들을 한번 보면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자산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추세가 굉장히 올라가거나 이런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상업은행들의 이 NPL 레이쇼 부실 채권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저축은행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절대적인 숫자를 굉장히 신뢰하진 않아요. 너무 낮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글로벌 그러네요. IB나 다른 쪽에서도 많이 좀 의구심을 가지기는 해요. 이건 저는 뭐랑 빗대어서 보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숫자는 전 믿지는 않고요. 변화 추세를 추이, 봅니다. 추세. 네. 예.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청년층 실업률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한다고 보지만 추세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속여서 그래가지고 하기는. 이번에 청년 실업률 아예 발표한 안 해.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추세도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중국은 부실 자산을 줄여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안에서 폭탄처럼 빵 하고 터질 만한 그런 상황은 일단 아니다라는 게 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데이터고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는 은행권 말씀드렸는데 비은행권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지 않은 것들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신탁 대출, 위탁 대출, 기업 어음 이 세 가지를 합한 게 그림자 금융인데 보시면 그림자 금융도 사실 뭐 그 지난해 연말부터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요. 최근 추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대출도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많이 많기 줄었네요. 때문에 네. 근데 좀 저 대비하면? 모든 추세들을 보면은 네. 정부 차원에서 은행 레버리지를 좀 세게 관리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건전성 비율이 떨어지면서 수익성 비율도 굉장히 님 같은 것도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는 이겁니다. 일단 당장 은행권들은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는 위험을 줄여라. 여기에 이제 미션을 부여한 거죠. 중국 은행들은 대부분 국유 은행들이 비중이 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은 그러면 이게 가게한테 그러니까 개인들 리테일한테 이슈가 좀 전이될 수 있는가는 이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건 오랜만에 업데이트하고 좀 놀랐는데 WMP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대출 채권인데요. 상업은행들이 신탁회사나 뭐 보험사나 투자한 이 대출 채권을 가져와서 이거를 유동화하는 겁니다. 유동화해서 리테일한테 쪼개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상업은행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서 이걸 팔았어가지고 사실상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12년부터 15년 쭉 올라가는 사이클 보이다가 중국이 디레버리징 한다고 줄이고 최근 추세가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사실상 최근 2년 동안 또 많이 줄여놨습니다. 근데 이게 줄일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측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 이 WMP 상품의 수익률이에요.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이 WMP가 주로 또 이게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좀 위험한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정부가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이게 6개월 예상 수익률인데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PF 채권을 쪼개가지고 개인들한테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네. 그걸 통해서 PF에다 자금 유입을 계속 해줬었던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이거 정부에서 두드려 수익률을 낮춰놓으니까 네. 저렇게 됐다는 거는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도 맞는 거고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방향성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을 낮추겠다. 줄여가자. 오케이. 네, 이러한 방향성으로 계속 전개를 하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 중국이 봉쇄를 굉장히 오래 했죠. 예. 특히나 대도시들, GDP 기여도 높은 도시들.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전력난도 사실은 심심찮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이렇게 체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중국은 유도하는 이 질서 있는 구조 조정이지만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네, 방향성은 정부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당장 굉장히 이게 폭탄 돌리기처럼 해서 어디선가 크게 터질 거냐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이 부동산이 뇌관이 될 거라는 얘기는 좀 우리가 그동안 많이도 했었고 그게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고 부양을 하려면 부동산을 조금 부양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뻔히 그거 부동산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저렇게까지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돈을 안 보낸 거잖아요.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디벨로퍼들한테.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양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미워하는 건지 도대체 좀 방향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연말부터 이제 올해 연간 전망을 하니까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짚어주신 포인트인데 중국은 결국 이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해서 재정 수입의 56%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P랑 Q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 디벨로퍼들이 많이 사주던가 예. 아니면은 이 토지 단가가 올라가서 적게 사도 비싸게 사줄 수 있던가. 그렇죠. 근데 이 두 개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이 재정 수입의 과반 이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좀 그 과거에 많이 좀 뭐랄까 그 추억에 조금 뭐랄까 매료돼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막 차화정 좋았던 시절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내구재 소비를 엄청 했잖아요. 그때 중국이 그쵸. 다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안 좋은데 안 하냐? 할 거야.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데
어렵고 또 이 어려운 과정을 중국은 감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강한 경기 부양이 만약에 나오면 이 부동산 문제를 한번 짚고 가지 못하는 거라 오히려 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오늘 금리 결정하는데 네. 여기서 뭔가 뉘앙스가 대규모 부양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가 통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양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의 어려움을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 문제는 일단 덮어. 네, 그냥 제껴두고 가겠다. 이러한 스탠스로 볼 수 있는 거라 저는 오히려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느리고 조금 우리가 보기에 중간중간 노이즈도 생기지만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중국이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각각 항목별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결국은 이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얼만큼 줄일 수 있을지 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줄일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궁극적인 방향성은 거기에 있다. 네, 이렇게 좀 부동산의 비중을 줄인다는 거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빠져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건 네. 중국의 가계 자산에서 또 사실상 네, 절대적인 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소비 여력은 한동안 올라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자기 구조적인 자산 가치 중에 부동산이 뭐 거기도 굉장히 클 텐데 네. 그게 빠지고 있는데 그건 또 레버리지 써서 산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버리징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차대조표 불안 같은 것들도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조절을 정말 절묘하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금리도 말씀 주셨지만 금리 인하도 적시에 필요한 만큼 해주고 그러니까 위험이 터지는 그 구간마다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부양책도 아예 안 한 건 아니긴 합니다. 일부 지역들 중국이 그 인정시서라고 하는데 도시별로 각각 필요한 정책에 맞춰서 해라라는 기조를 주고 있어요. 뭐 그래서 2선, 3선 뭐 이런. 네, 예. 그러니까 전국구로 일괄된 부동산 정책을 중국 정부가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해 보이면 그 지역에 모기지금을 좀 더 낮추고 그리고 그 지역에 LTV를 좀 더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틸팅해서 갈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방향성은 네, 줄이지만 그 안에서 적절히 필요할 때 조금씩 부양을 해줘서 밑을 받치는 겁니다. 위로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로 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큰 그림을 잡고 가시는 게 지금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중국 정부가 지금 정말 정확히 좀 원하는 그림은 지금 보시는 차트이긴 합니다. 네.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금 착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엄청 줄었네요. 네. 착공보다는 착공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준공. 그러니까 지금 비구이 유안이나 뭐 완다, 헝다 이런 그 문제 생겼던 디벨로퍼들 있잖아요. 예. 어제 저녁 늦게도 그 비구이 유안이 공시를 한 거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 준공은 최대한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끝내겠다. 그렇지만 단기 채무를 상환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준공을 하겠다는 거는 일단 집을 선분양받은 분들한테 집은 드리겠다. 네. 그리고 금융회사들한테 빚은 안 갚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물론 너무 이 정치적인 거랑 연결해서 보면 안 되지만 중국은 사실 정치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당연하죠.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떠한 가이던스를 이들 기업한테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공시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정도의 과정이면 투자자들이 아니라 정부한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준공은 최대한 끝낼 테니까 제가 그 지난번 언더스탠딩이나 여러 가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가 이 세 가지 레드라인 부채 비율 만족하지 못하면 대출 안 해줄 거야. 채권 발행 못해, 주식 발행 못해. 정부가 발표한 거거든요. 예. 이거 외부기관 누가 압박해서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뭔가를 연결해 보면 결국에는 정부가 원하는 플랫폼을 한번 되새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 네, 플랫폼 기업들도 국유화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부가 소유해야 이 국가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의 데이터는 뭘까요?
전 토지인 것 같아요. 토지. 네,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70년의 사용 공간을 주지만 이 그 기간이 끝나면 정부가 100% 가지고 와 환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들고 있었던 지금 기업이나 예. 가게한테 가장 선순위로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아, 그러한 연장할 절차가 거냐?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핵심 토지를 들고 있어야 중국 정부가 여기서 원하는 공동부유의 그림에서 부의 재분배 들고 있는 게 있어야 분배를 할 수가 그렇죠. 있죠. 네, 그 과정에서 일종의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좀 들어온 것 같다. 다만 이게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고 지금 경기가 안정적인 상황이면 문제가 아예 안 생길 수는 있지만 네, 중간중간에 이런 이슈들이 좀 터질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나라들을 봐야 되지만 중국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7월 25일 날 기억하시겠지만 정치국 회의 끝나고 예.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글로벌리, 뭐 글로벌 아이비들도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많이 좀 포커스해서 두셨던 포인트가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요 문구가 빠졌다. 예, 예. 삭제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기조가 이제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다른 기관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문구보다는 어디에 조명을 뒀냐면 그러니까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수요를 중요하게 본 건가 공급을 중요하게 본 건가 저는 수요에 더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예, 예. 네, 인구가 감소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급을 줄여야 되죠. 그쵸. 수요가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비구유한 사태가 좀 한동안은 시장을 흔들 수 있겠다.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자료를 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은 그 비판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들 좋다 그러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사실 중국의 부동산 섹터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그 맥락상의 그 근간은 결국에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건 경계한다. 그래서 이 차트랑도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준공은 늘리되 착공은 줄여야 되는 겁니다. 네, 준공이 네 예. 맞춰서 안 되면 시위 같은 게 많이 생길 거니까. 그거 제일 두려워하죠 중국에서는. 네, 이거는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그림이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림이 너무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죠. 민영화되어 있는 디벨로퍼들을 일부러 망하게 하고 그걸 정부가 다 산 다음에 부동산을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공동부유와 평화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문제가 사실 그대로 안 되잖아요. 보통 나는 여기까지만 냉각을 시켜야지 그럼 이렇게 확 차가워졌다가 나 요만큼만 부양해야지 그러다 확 과열됐다. 이게 보통 경제 시장이고 그게 공산주의라고 하더라도 맘대로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팀장님은 보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 탈중국을 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래서 큰 비즈니스로. 맥락에서 일단은 중국이 이런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항상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예.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중국이 스스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전에 얼만큼의 경제에 충격을 줄 건지는 좀 그림은 그렸을 것 같아요. 나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그 세 가지 레드라인이 2021년 1월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헝다가 터지고 막 이랬던 건데 그때쯤 뭐가 터졌냐면 9월쯤에 중국 전력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예. 그리고 2022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상하이, 베이징 이런 데 엄청 봉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때 1월 달에 발표했을 당시 대비 훨씬 중국 경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그림이 모두 다 하나하나 구멍을 다 메꿔가면서 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는 큰 맥락은 이겁니다. 중국 때문에 주식 다 버려야 됩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는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막 글로벌 시장에 파장을 주고 중국 하나만 문제가 굉장히 커져도 사실 신흥국 전체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받고 있죠. 네, 근데 주식에 대한 어떤 이 의견을 완전히 다 뒤엎어야 되는 거냐? 그 로직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선진국, 신흥국의 이 상대 비교에서는 신흥국이 한동안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외채 비중이 사실 크지는
않으니까 이게 정말 글로벌리 선진국까지 막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가 작은 머니플로우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MSCI라는 건 결국 신흥국이라는 카테고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비중이 제일 큰 게 아직은 중국이란 말이죠. 중국이 30%, 인도가 올라왔지만 10%에서 15%로 아직까지는 중국의 절반 정도밖에 레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에 있고 대만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개 지역이 신흥국이라는 범위 안에 이렇게 같이 속해 있는 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선진국의 선호 흐름이 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견조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요렇게 큰 그림을 잡아가시는 근데 이게 뭐 정성적인 네. 거라서 저도 질문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결국 이제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통제 능력 얼만큼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거 보면 뭐 주식 매도 금지라든지 결혼 가능 연령 18살 뭐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조치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봐라 좀 부정적이야. 그리고 집권 3기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박 팀장님은 어떻게 뭐 중국에 오래 계셨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었던 시절은 그 이렇게 네모난 안경을 항상 쓰고 다니신 장저민 그분, 장저민. 예. 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그 시절에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 정도세요? 예. 그 시절에는 중국이 사실 3대 당파가 이렇게 견제하면서 그렇죠. 아무리 일당 독재라도 원로 정치인의 이제 의견을 좀 귀담아서 듣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이다이허 회의나 이런 거 하면 예. 이제 뭐 피서를 간다는 명분 하에서 서로 이제 의견을 공유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상식선에 있지 않은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27년에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연결된다. 그래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인민해방구 건국 100주년, 예.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3기 연임이 딱 끝나는 해입니다. 예. 이게 겹치거든요. 이 전에 저는 후임자를 빨리 후계 구도를 좀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후임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후계 구도를 조금씩은 형성해 가는 게 조금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전혀 안 보인다고 하면 네, 제가 그 알타시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오늘 얘기하고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중국 얘기할 때마다 진짜 그 중국 관련한 화장품이니 면세점이니 뭐 그거 들고 계셨던 분들 진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이번에 단체 관광 풀리면서 이제 숨 좀 쉬자마자 이 일이 터졌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 단체 관광 효과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그러니까 이 물량 전체 사람들이 많이 오던 게 적었다가 오기는 올 거거든요.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기저 효과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의 업사이드는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것도 가격, 가 더 많이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기대했던 2019년 대비해서 보복 소비 우리 많이 속았잖아요.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사실 비중이 가장 최근 자료 인민은행이 발표한 게 68%거든요. 근데 제가 추산한 바로는 가격이 떨어져서 68%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원래는 한 80%가 됐었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들의 소비 여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지난해 트렌드는 감원, 네. 올해 트렌드는 감봉입니다. 근데 돈을 많이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중산층이 주로 소비를 하던 카테고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양극화가 좀 두드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자산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노동소득, 임금소득에서 얻는 걸로 소비하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쪽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카지노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제 일본화가 좀 전개되고 있다고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 잃어버린 10년 그 초기에 많은 분들이 외화 자산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쵸. 안에 있는 자산이 불안하니까. 예. 근데 중국 내부 자금이 밖에 나오는 게 어렵기는 한데요. 일단은 카지노 같은 데서 이런 갬블링으로 사용하는 돈이 상대적으로 밖으로 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창구로 활용이 됐었어요. 뭔가 이렇게 착한 얼굴로
걸로 돈 세탁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루트로 일부 활용이 될 수는 있죠. 아. 그렇지만 그게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상대적으로는 말씀드린 이제 프리미엄 라인, 정말 자산가들이 소비하는 라인업의 것들이 네.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좀 더 들어보고도 싶고 또 새롭게 요즘에 좋은 리포트 쓰신 인도 얘기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안 좋은 네. 얘기보다는 기대되는 인도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게 우리의 어떤 미래에는 또 도움이 될 우리 텐데요. 3프로 구독자 여러분 인도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으셔서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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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염승환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